보통 윤석열 청문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통 공직자들이 많이 낙마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네. 음주운전, 병역 면탈 이 정도 되는데 저기 단골 메뉴에. 네, 단골 메뉴인데 이분이 52세까지 네. 52세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도 없어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네, 그때까지요. 그래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고 네. 재산이 많은 검사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 역사상 가장 가난한 총장입니다. 2억 1,3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그 부인 재산이에요. 네. 근데 부인 재산이 합해지지 않았어요. 네네네. 아마 이렇게 안 합쳐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부동산 투기도 상관이 없고요. 세금 탈루도 상관이 없고 위장 전입, 뭐 논문 표절 다 상관이 없어요. 음주운전도 상관이 없는 것이. 네네네. 그런데 군 면제가 조금 군리죠. 면제를 받으셨으니까 부동시로. 예. 그런데 이분이 운전면허가 없어요. 운전면허도 없고 운전을 할 수도 없고요. 집에 소유한 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검사장 되기 전에는 그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는데 이분이 그 부동시라는 게 양쪽 눈이 이렇게 예. 너무 차이가 커서 네. 그 운전을 하거나 뭐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네. 청문회 때문에 40년간 운전면허를 못 땄다고 하면 네. 그 정도 노력은 또 인정해 줄 만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역 문제도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부동시는 좀 흔한 질병입니다. 예. 면제 사유로도 그렇고요. 김항식 전 총리가 부동시로 면제를 받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별로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했듯이 박근혜 정부 때 털고 또 털었습니다. 네. 그런데 없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 예. 아시다시피 예. 장모님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이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검장 되기 전에 네네네. 지금 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한테 자료도 받고 제가 정리를 해보고 취재를 해봤어요. 네네네. 예. 깊게 해봤는데 신빙성이 하나도 없고요. 신빙성이 그 없어요?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이 장모 사기 사건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은 대법원에서 네. 벌금 1,000만 원 유죄 확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모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동으로 명예훼손 걸릴 사안이에요. 그리고 사기 사건 유가족권 피해를 봤다고 하고 안모 씨가 떠들고 다니는데 이분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이미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 장모 얘기는 함부로 하면 자동으로 명예훼손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또 부인이 재산이 많다. 예. 이게 언론사에서는 팀을 꾸려가지고 그 사모님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쫓았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저명한 전시기획자세요. 미술 전시기획자인데 네. 보통 전시기획자 큐레이터 그러면 그림을 팔고 사고 중간에서 많이 이렇게 그 거간비로 돈을 이렇게 받고 벌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 부인이 큐레이터를 하면서 그림 팔아서 돈을 많이 챙겼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전시 기획자여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가면 10,000원 내고 8,000원 내고 가서 그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 번도 사고 판 일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분 조금 저는 2점 높이 사는데 네네. 그림이나 미술 작품을 한 점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신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근데 사실은 그림을 좋아하거나 그림에 조예가 있는 사람은 갖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뭐 전시를 진행하면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데 기획자는 그리고 그 큐레이터는 미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사고 그러면 그분한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욕심을 누를 수가 없다고 해서 그림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열심히 털었죠. 저는 그리고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지검장이 그 한교안 전 장관한테 징계도 받고 내부에서 징계를 받았을 때 대구 고검 검사로 자천됩니다. 징계받고 자천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대전고검 검사로 자천됩니다. 그래서 사표를 몇 번 내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당신이 사표를 내면 그 후배들 팀원들은 어떻게 하냐. 팀원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몇 년만 버텨라. 돈은 자기가 벌겠다 이러면서 말렸다는 게 그 검찰 내에 다 알려진 사안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흠집 내기 위해서 그런데 굉장히 뭐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인격자인 것 같습니다. 1572님이 지금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이 하는 건가요? 정치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런데 그 수사 결과가 이 초윤 윤추 갈등을 잠재울까요? 그건 또 어려워 보이는데 1065님 윤추 그만 좀 하세요. 귀에 낯이 안 졌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진짜 추윤 갈등, 윤추 갈등 이
열의와 미의 갈등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국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이 잠시만요. 추윤 갈등 처음 시작했을 때 윤석열 총장의 지지세가 검찰 내 지지세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아니 총장인데 인사권도 없는 것 같고 네. 청와대에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추 장관이 야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감찰하고 막 그러니까 어이구 이건 심하지 그러면서 검사들이 우르르 뭉친 거죠. 뭉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 기자들이 우르르 기사를 그렇죠. 쓰고 있죠. 자 언론에서는 아니 총장이다. 총장인데 그동안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감찰하거나 공격해야지 그런 얘기도 하고요. 2583님 아까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사주 만난 게 도대체 감찰을 받을 거리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검찰 자 받을 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 거부하고 맞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법무부나 청와대가 윤석열을 때린다. 이거 나가라고 때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김정우 님이 조국 장관 얘기 이제 진짜 지겨워요 얘기 나왔고요. 2261님께서는 제가 볼 때 추윤 두 분 다 똑같다고 보고요. 영양가 없는 일에 너무 시간 낭비 말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얘기했는데 2738님이 윤석열 총장과 싸움만 하는 추미애 장관도 업무 배제하고 장관 해임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6617님께서 검찰개혁이 과연 무엇인가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경질하는 게 개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4124님께서 추미애 장관의 너무도 지나친 월권 행위는 국민의 심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검찰을 부당하게 핍박하는 행위는 곧 국민을 핍박하는 것으로 너무 한심. 네, 오늘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불법 요양병원 의혹과 관련된 건데요. 이 정도 나오고 저녁 때 추미애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직무 배제, 징계 청구한다고 얘기했어요. 추미애 장관의 이 지금 감찰을 하고 있는데 감찰 결과가 나오더라도 윤석열 총장한테 치명타를 주지는 않을 거라는 게 검찰 쪽에서의 내부의 시각이에요. 아니, 검찰은 늘 그렇게 생각하죠. 수사지휘권 발동을 처음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언 유착 관련해서. 지금 그거는 정말 이거는 붕괴하는 게 한동훈 지금 검사장이 이 직책이 뭐죠 그분이? 지금 현재는 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가? 그분이 지금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 휴대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붕괴를 하지 않죠? 그런데 검사들은 일단 수사를 했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 아니 적어도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아까 지금 주 기자님 표현도 저는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봐요.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이 얘기를 해야지 마치 이게 다 끝난 것이 거냐. 한동훈이 떳떳하게 그렇게 다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냐.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박 대표님 이미 검언 유착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는 지금 한동훈으로 안 가고 가다가 수습하고 정진웅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지. 정진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검사들이 이번 감찰을 할 때 버티고 어떻게 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죠. 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한동훈 지금 검사장이 자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는 거 적법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온당합니까? 검사장이? 우리가 아는 검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보 언론들도 지적을 하면서 추 장관의 문제가 개정을 요구했던 내용들이 인권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하는데 네네네. 전혀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런데 지금 감찰을 하는데 직접적인 그 치명타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검언 유착 의혹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명은 기소돼 있고 한 명은 수사 중인데 수사는 진척이 안 돼. 수사하던 검사가 독직 폭행으로 거꾸로 기소하대. 아니 한동훈은 아예 그냥 물어보지도 한동훈 못하고 검사장은 수사도 못하고. 한동훈 검사장 기사 관련으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녹취에서 들었는데 일개 장관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검사장이. 그런데 최근에 무슨 얘기냐면 자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풀어서 이 사단이 났는데 위헌적인 발상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다. 네. 여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장관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관전평을 하고 있네. 완전히 아니라 유리하다고 그냥 던지고 있어요. 올해 안에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너무 피로해집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 이번에도 검찰개혁 못하면요. 우리 살아생전에 검찰개혁 못 봅니다. 보통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거나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스테이해요. 스테이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날아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날아갈지 않게 해주세요. 추 장관님, 이성윤 지검장님 그 얘기를 했는데 바로 날아가더라고. 왜? 그럴 줄 알았어. 삼성한테 유리하잖아요. 유리하게 인사가 돼 있었잖아.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마치 삼성의 청탁을 받은 듯 말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삼성의 비밀 문서에서 나와 있듯이 삼성 로비를 거부한 몇 안 되는 정치인입니다. 그가 정말 윤석열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다음은 주진우 기자와 제가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 10월 15일 뉴스공장에서 약 1시간가량이 방송된 당시 시끄러웠던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방송에 나갔던 것을 하루 전에 녹화했던 날입니다. 당시 뉴스공장에서 여러 번의 출연 요청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있었지만 저는 유명해지거나 스타가 되는 것이 많이 불편해지고 제 가족들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암투병을 하는 후배를 통해서 김어준 씨가 직접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후배를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응했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그 기회에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뉴스공장에 갔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도 김어준 씨와 제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자료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와 1시간 반가량의 녹음을 하고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주진우 기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특별한 관심도 없고 주진우 기자에게는 그 전에 이미 구토를 느낄 만큼의 사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건강을 위해서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당시까지 저희 신원이나 이름, 연락처 등은 뉴스타파에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 주었고 핸드폰이나 다른 연락처도 뉴스타파를 제어하고는 일체 노출하지 않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뉴스공장의 녹화 출연 며칠 후부터 갑자기 조중동 기자들을 비롯해서 매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언론사들로부터 끊임없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부터 우회적으로 앞으로 사업 안 할 거냐, 앞으로 한국에 살지 않을 거냐는 등의 협박성 소식이 들려왔고 이후부터는 제 신원을 알아차린 쪽으로부터 검찰에 고발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 기자로부터 아무런 사전 동의 멘트도 없이 카카오톡 문자로 무슨 주식회사 사건을 아느냐는 등의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너무도 황당하고 화가 나서 도대체 누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느냐, 어떤 목적으로 받았느냐, 기자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물어봐도 되는 것이냐, 화가 난 나머지 제 폭발한 감정을 실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 기자는 주진우 기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주진우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느냐? 나는 주진우에게 내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 주진우가 무슨 대단한 권력자냐? 주진우 기자는 저의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뉴스공장의 제작진에게 저와 친하다고 말하고 제 연락처를 받아낸 후 아무런 저희 동의도 없이 자신이 친하다는 기자들에게 제 연락처를 돌려버렸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저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먼저 보내고 저희 화풀이를 다 들은 그 기자는 나중에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를 통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주진우 기자는 저와 제 가족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사과를 했던 그 기자는 다시 주진우 기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제보자 X와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연락처를 함부로 줘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냐고요. 그때 주진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그놈 그냥 사기꾼이야 잊어버려. 윤석열 검찰 권력의 몰락은 친검찰 기자들이 몰락이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 권력의 몰락은 주진우 같은 숨어있는 친검찰 기자들이 동반 몰락이어야 합니다.